어느 날 어머니가 세 자녀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장남은 묻고 경영권은요? 차남은 따지고 주가 흔들리려뇨? 딸은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왜 지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말만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밥만 먹은 날이 언제인지 봤어. 그때부터 이건 기부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전쟁이 됩니다. 법적 가압류, 언론 기사, 내부 폭로, 그리고 마침내 수요일 오전 10시 그녀는 기자회견장 단상에서 모든 카메라 앞에 서죠. 그런데 장남이 마이크를 뺏어듭니다. 가족과 협의 없이 진행된 결정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돈이다. 선택도 내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이후 가족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회복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 이른 아침 6시였습니다. 윤정숙은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9세. 허리가 뻐근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 불편함을 감추는 것.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요.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 눈빛은 쉽게 사라지는 종류가 아니었지요. 봉제 공장 재봉틀 앞에서 단련된 눈, 협상 테이블 위에서 버텨온 눈, 50년이 넘도록 식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한남동 자택은 4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3층 서재에는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미술품이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아침 햇살이 들어올 시간, 집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윤정숙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박 씨는 8시에 출근합니다. 경호원은 현관 바깥에 서 있었어요. 집안은 넓고 조용했지요. 그 조용함이 쾌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1층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정리된 식재료들 사이에서 두부 한 모를 꺼냈지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녀가 직접 끓이는 것이었지요. 도우미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파랗게 피어올랐어요. 윤정숙은 그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공장 기숙사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지요. 그때는 배가 고파서 끓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끓였어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흰 쌀밥, 깍두기 조금. 그것이 전부였지요. 1조 2천억 원 자산을 가진 여성의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봤다면 쉽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맞은편 의자를 바라봤지요. 빈 의자였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앉던 자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23해 전이었지요. 그 뒤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 성우는 서울 청담동에 살고 있었어요. 둘째 정민은 분당이었습니다. 셋째 서연은 마포였지요. 세 사람 모두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 식탁에 함께 앉은 것이 언제였던가. 윤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설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추석이었던가요?
명절 모임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다음에는 어김없이 사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분 구조, 계열사 실적, 절세 방안. 자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키웠다기보다 그 외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지요. 오전 9시 윤정숙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재킷, 흰 블라우스. 회사에 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흐트러진 차림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이었지요.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한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오래.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올라온 것이었지요. 공익신탁 설립 관련 서류였습니다. 윤정숙은 그것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결정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비서실이었습니다. 오후 일정 확인 전화였지요.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통화했어요. 짧게, 정확하게, 감정 없이.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느린 속도였지요. 오후가 됐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박 씨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갔지요. 경호원은 현관 밖에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혼자였어요. 서재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읽히지 않았어요. 시선은 활자 위에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지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창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빛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책상 위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봉투를 들었지요. 무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전혀 달랐지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을 저녁이었어요. 윤정숙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윤정숙 자신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세 자녀에게 연락을 넣은 것은 사흘 전이었어요.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지요. 토요일 오후 3시 한남동 본가. 모두 참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자녀들은 각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첫째 성우는 주말 골프 약속을 미뤘어요. 둘째 정민은 가족여행을 다음 달로 넘겼지요. 셋째 서연만이 별다른 일정 없이 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머니의 짧은 문자에 익숙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정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첫째는 중앙, 둘째는 그 옆, 셋째는 조금 떨어진 끝자리였지요. 무의식적인 배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윤정숙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커피는 없었습니다. 과일도 없었어요. 그것 자체가 평소와 달랐지요. 세 사람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낮고 명확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이 미간을 좁혔어요. 정민은 앉은 자세가 미세하게 굳었지요.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이요. 윤정숙은 계속했습니다. 총 자산은 1조 2천억 원 규모예요. 청년 자립 기금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재단 두 곳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법무팀과는 이미 검토를 마쳤어요. 공익신탁 형식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그 말이 거실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성훈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말과 존댓말의 경계. 그 언저리에 있는 어투였어요. 성훈이 어머니에게 쓰는 말투는 늘 그랬지요. 공손한 척 거리를 두는 말이었습니다.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룹 지배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현금화 문제도 있잖아요.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부동산인데 그걸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가 흔들립니다. 계열사 전부 타격받아요. 정민의 말은 빨랐어요. 평소에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말투였지요.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 그것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었을 겁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왜 이걸 지금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성훈의 왜는 경영이었어요. 정민의 왜는 자산이었지요. 서연의 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서연 쪽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시선을 거두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성훈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건강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권유한 겁니까?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성훈아. 윤정숙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내 판단이에요. 성훈은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요. 그러고는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표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지요. 정민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그러나 뒤에 날이 서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결정이 가족한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평생 일군 걸 가족에게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에게. 그 단어였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정민을 바라봤어요. 정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는 얼굴이었지요. 혹은 그렇게 보이려는 얼굴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어요. 이 식탁에 우리 가족이 앉아 있는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그냥 밥만 먹은 게 언제였는지.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비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정민은 무릎 위 손을 쥐었다 폈지요. 서연은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창밖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세 사람은 한남동 본가를 나섰지요.
나오는 길에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나눴어요. 성우는 차에 타자마자 전화기를 꺼냈지요. 정민은 조수석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췄어요. 현관 쪽을 돌아봤지요.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세 자녀가 떠나고 나서 혼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명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법무팀 담당자가 며칠 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지요. 그녀는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실 한가운데를 바라봤지요. 빈 소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 자녀가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쿠션이 눌린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윤정숙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자신도 아직 이름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윤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청담동 자택 3층, 창문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 2대와 법률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지요. 화면에는 지난밤 법무팀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과 답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했어요. 어머니의 공익신탁 이전을 막거나 지연시킬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답은 짧았지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합법적 개입은 어렵습니다. 성우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눈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같은 시각 분당에 있는 정민의 아파트에서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산 목록이었어요. 계열사 지분율, 부동산 현황, 금융 자산 분포. 정민은 1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지요. 신탁 이전 전에 개인 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2가지였어요. 2가지 모두 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했지요. 정민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성훈이 받았습니다. 나야. 어제 변호사한테 다 봤어? 왔어. 판단 능력 문제 없으면 개입 불가라고 하더라. 정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서명 전에 지분을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시나리오 뽑아봤는데 2가지가 가능해. 대신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 구름 미래 문제야. 성우는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창밖에 아파트 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요. 그것을 잠깐 바라봤어요. 언론 쪽은? 경제지 기자 한 명이 연락해 왔어. 회장 일가 내부 갈등 기사 쓰고 싶다고. 흘려주면 여론이 형성돼. 어머니도 압박을 느끼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일단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해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지요. 그는 한참 그 어두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같은 날 오후 마포에서 출발한 서연의 차가 한남동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그냥 왔지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예, 서재에 계세요. 서연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노크했지요. 저예요, 엄마.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윤정숙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읽고 있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상태였지요.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성훈 오빠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라고. 윤정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옆얼굴이었습니다. 창밖 빛을 받아주름이 선명했지요. 서연은 어릴 때 이 얼굴을 자주 봤습니다. 언제나 옆얼굴이었어요. 정면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어머니였지요. 엄마, 오빠들은 그룹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윤정숙이 천천히 서연을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피하지 않았지요.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였어요. 내가 돈으로 너희를 키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건 없었지요.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옷. 다 줬어요. 근데 밥상 앞에 같이 앉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게 다 내가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키운 거지. 거실 쪽 아래에서 박 씨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조용했어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성훈과 정민이 한남동 본가를 찾았어요. 이번엔 연락을 했지요. 윤정숙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정민이 준비한 서류가 놓였어요. 지분 재편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민이 설명을 시작했지요. 어머니, 이 방법이면 공익 신탁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그룹 경영권은 보전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기부도 하고 회사도 지키는 거예요. 서명 2곳만 하시면 됩니다. 윤정숙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읽지는 않았어요.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네. 합법적인 구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숙이 서류를 정민 쪽으로 밀었어요. 그 구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룹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만든 거잖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윤정숙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은 시선을 유지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지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지요. 그것도 어디서 배운 것인지 윤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싸울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성훈이 잠깐 멈췄어요. 저희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윤정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정적이었어요. 화요일 경제지 온라인판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 회장 전 재산 기부 선언 장남 성훈 씨 경영권 우려 공개. 짧은 기사였어요. 익명 관계자 발언이 인용돼 있었지요.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불편했어요. 오전 중 윤정숙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하루 언론 문의 6건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윤정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답했어요. 대응하지 마세요. 오후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윤정숙은 읽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요. 저녁이 됐습니다. 윤정숙은 주방에 서 있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지요. 된장국이었습니다. 어제도 된장국이었어요. 그 전날도였지요. 그것을 인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이 멈췄어요.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50년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도, 자녀들도, 그리고 그 안의 거리도. 윤정숙은 천천히 그것을 생각했어요. 멈추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지요. 동시에 멈추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적도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도 결국 자신이었지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국물이 탁해졌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불이 꺼진 거실 쪽에서 서울 야경이 들어왔지요. 윤정숙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바라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잃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국이 식어갔습니다. 윤정숙은 아직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서울은 밝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답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새벽 5시였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지요.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오전 10시 그룹 본사 대회의실.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어요. 전 재산 기부 선언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자리였지요. 법무팀과 홍보팀이 사흘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직접 지시한 일정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요. 그래도 눈빛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기 전에 빗 맞은편 의자를 봤지요. 그것도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다만 그 의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지요. 의식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짙은 와인 컬러 재킷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색이었지요. 왜 이것을 골랐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개였어요. 홍보팀 직원이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지요. 윤정숙은 단상 바로 뒤 대기실에서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성훈과 정민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윤정숙이 참석을 요청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왔습니다. 이유는 달랐겠지만 왔어요. 성훈은 단상 왼쪽, 정민은 그 옆에 서 있었지요. 서연은 오른쪽 뒤편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홍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지요. 플래시였습니다. 윤정숙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떴지요. 앞을 봤습니다. 기자들의 얼굴, 카메라, 그리고 맨 끝줄 한쪽에 비어있는 의자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제가 오래 생각해온 결정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를 청년자립기금과 저소득층 의료지원재단에 나눌 예정입니다. 공익신탁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지요. 윤정숙은 계속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래된 것입니다. 충동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 끝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돈은 나눌 때 살아있습니다. 쌓아두면 싸움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올라갔어요. 세 번째 질문이었지요.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었어요. 자제분들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경영권 승계 문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윤정숙이 대답하기 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성훈이었지요. 마이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홍보팀장이 순간 굳었어요. 윤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결정은 가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영권과 그룹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저는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성훈에게 쏠렸어요. 그 다음은 윤정숙에게 돌아왔지요. 윤정숙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지요. 그냥 봤습니다. 성훈이 서 있는 곳, 그 자리를, 그 얼굴을, 저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때였어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지요. 정확히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흐릿했던 것이 한 번에 또렷해지는 감각이었어요. 윤정숙은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내 돈입니다. 선택도 내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다른 설명이 없었지요. 그러나 대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도 직원도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도 그 문장이 끝난 뒤 아무도 바로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어요. 표정은 읽히지 않았지요. 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다봤지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맨 뒤편에서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대회의실에 남은 것은 윤정숙과 세 자녀, 그리고 홍보팀 직원 2명이었지요. 직원들은 마이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성훈이 먼저 나갔습니다. 인사는 없었어요. 정민이 그 뒤를 따랐지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윤정숙 쪽을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서연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회의실 안에 있었어요. 홍보팀 직원들이 짐을 챙겨 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윤정숙 옆에 섰지요. 나란히 빈 대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의자들이 어수선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엄마, 아까 그 말. 서연이 시작했어요. 내 돈이다. 선택도 내 것이다. 윤정숙이 기다렸습니다.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엄마한테서. 윤정숙은 딸을 봤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설명도 위로도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지요. 윤정숙은 50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해왔습니다. 회사 결정,
자녀에 관한 결정, 남편이 떠난 뒤의 결정.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잃지 않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번은 달랐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어요. 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서연이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사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윤정숙과 서연 둘이었어요. 1층 버튼이 눌러져 있었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줄었어요. 층이 내려갔지요. 윤정숙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성우는 법적 검토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정민은 다른 시나리오를 찾을 겁니다. 언론은 계속 쓸 것이고 여론은 양쪽으로 나뉠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오늘 마이크 앞에서 했던 말이었지요. 내 돈이다. 선택도 내 것이다. 그 말이 누군가를 설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 윤정숙의 어딘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어요. 문이 열렸지요. 로비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서연이 뒤따랐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지요.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윤정숙은 걸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어요. 빠르지도 않았지요. 그 속도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포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윤정숙 회장, 전 재산 기부 공식 선언 장남 공개 반발로 생중계 파행. 클릭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지요. 댓글은 이미 수천 개였습니다. 통쾌하다와 가족도 없냐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어요. 윤정숙은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요약 보고를 올렸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오전 9시 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2명과 신탁 전문가 1명이 앉아 있었어요. 윤정숙이 들어서자 셋이 일어났지요. 윤정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요. 시작합시다. 공익신탁 이전 절차 최종 점검이었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산 항목 하나하나를 짚었지요.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윤정숙은 서류를 직접 읽었어요. 모르는 항목은 물었지요. 변호사가 설명하면 다시 물었습니다. 납득이 되어야 넘어갔어요. 점심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회의실 안에서 먹었어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가압류 신청 관련 법원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성훈과 정민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었지요. 신탁 이전 자산 일부에 대한 임시 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정숙은 읽었지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건 맞지요? 네, 회장님. 다만 이미 신탁 이전이 완료된 자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상 늦었어요. 윤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럼 계속합시다. 그날 저녁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어요. 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숙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번만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오전 정민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수신자의 법무팀장과 경영기획실장도 포함돼 있었지요.
계열사 분리 방안 검토 중단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가족으로서의 입장은 별개입니다. 윤정숙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입장. 그것이 무엇인지는 쓰여 있지 않았어요. 정민 자신도 아직 모르는 것일지 몰랐지요. 아니면 알면서 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사흘 내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재벌가 내전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지요. 성운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이 영상 클립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윤정숙의 내 돈이다 발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클립은 번갈아 재생됐지요. 홍보팀장이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정숙은 들었어요. 대응하지 마세요. 말이 많아지면 더 커집니다. 홍보팀장이 나갔습니다. 윤정숙은 서재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 서울이 보였지요. 낮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박 씨는 오전에 돌아갔고 경호원은 현관 밖에 있었습니다. 전화는 오전에 12통이었어요. 다 비서실이 받았지요. 윤정숙이 직접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남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혼자였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조용함은 선택된 것이었어요. 오늘의 조용함은 남겨진 것이었지요. 그 차이를 윤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지요. 경호원에게 확인하게 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서연은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안에 두부와 파가 들어 있었어요. 된장국 끓이러 왔어요. 윤정숙은 잠깐 서연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들어왔지요. 주방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연이 두부를 썰었어요. 윤정숙이 냄비에 물을 올렸지요. 된장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된장 냄새가 퍼졌지요. 서연이 팔을 썰면서 말했습니다. 조용히였어요. 오빠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윤정숙은 냄비를 저었습니다. 성운 오빠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정민 오빠는 받았는데 할 말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끊지는 않았어요. 잠깐 그냥 있다가 끊었어요. 윤정숙은 계속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정숙이 멈췄어요. 내가 더 일찍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도 오빠들한테도. 근데 우리 집이 원래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지. 윤정숙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미안할 것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팔을 써는 손이 잠깐 느려졌지요. 그래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어요. 윤정숙은 들었지요. 다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국 한 냄비를 사이에 두고요. 흰 쌀밥, 깍두기 조금. 오래전 아침 식탁과 같았지요. 다른 것은 하나였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있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서연이 했어요. 윤정숙은 옆에서 행주를 쥐고 있었지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창에 반사되고 있었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면서요. 나 다음 주에도 올게요. 윤정숙은 행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대답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윤정숙이 오래 열지 않았던 무언가가
조금 열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조용히요. 서연이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에서 돌아봤지요. 잘 자요, 엄마. 윤정숙은 현관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잘 가요.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지요. 멀어졌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 잠깐 있었어요. 현관 앞이었지요. 문을 바라봤습니다. 성훈과 정민이 돌아올지는 몰랐어요. 돌아온다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였지요. 무언가 더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은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있었어요. 마주 앉은 자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잘 자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없던 것이었지요. 윤정숙은 불을 껐습니다. 주방 불, 거실 불 하나씩이었어요. 3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요. 한강이 빛을 받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그것만은 분명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익신탁 이전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었어요. 청년자립기금재단은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지요. 저소득층 의료지원재단은 첫 번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은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이후 성훈과 정민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요. 언론은 다른 이야기를 찾아 옮겨갔습니다. 재벌가 내전 기사는 점점 뒤로 밀렸어요. 윤정숙의 이름이 기사에 나오는 날은 줄었지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자택의 아침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지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눈빛도 여전했지요. 달라진 것을 꼽자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된장국을 끓였어요. 요즘은 두부를 더 넣었습니다. 서연이 올 때를 대비해서였지요. 서연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왔어요. 어떤 날은 재료를 사왔습니다. 어떤 날은 빈손으로 왔지요. 어느 쪽이든 괜찮았어요. 재단 출범식은 여의도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크지 않은 자리였어요.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지요. 재단 직원 12명, 이사진, 그리고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6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정숙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옆자리였지요. 재단 사무국장이 출범 경위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대상자 한 명이 짧게 인사를 했어요. 26살 청년이었지요. 지방 출신, 중소기업 재직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청년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한번 멈췄지요. 종이를 받다가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줬다는 게 처음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을 때 그냥 잘 쓰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은 잘 모르겠어요. 짧고 서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회의실 안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윤정숙은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26, 자신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나이였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손가락이 트도록 일했던 나이였지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믿어줬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었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정숙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연이 옆에서 알아챘지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출범식이 끝났어요. 청년들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사무국장이 다가왔지요.
회장님, 좋은 시작이에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지요.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서연이 운전했어요. 윤정숙은 조수석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강이 빛을 받고 있었지요. 윤정숙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강을 처음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상경에서 공장 기숙사에 살 때였겠지요. 그때는 강이 넓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강은 넓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앞에서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이었어요. 흐르는 것이었지요. 서연이 말했어요. 라디오를 낮추면서요. 오늘 그 청년 되게 떨던데. 그랬지요. 엄마는요? 윤정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떨렸어요. 오래간만에. 서연이 웃었어요. 소리 없이였지요. 윤정숙도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요.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서연이 정면을 보고 있었지요.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요. 후회 없어요? 진짜로. 윤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지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없어요.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가 뭐예요? 이걸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였어요. 저도요. 짧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왔어요. 이번엔 시래기를 사왔지요. 시래기 된장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방에 섰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서울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났어요. 된장 냄새가 퍼졌지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밥을 뜨면서 말했어요. 오빠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둘 다. 윤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훈 오빠는 이사회 복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는지 가끔 물어봐도 되냐고. 윤정숙은 국을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정민 오빠는 재단 운영 구조자료 보내줄 수 있냐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해주고 싶다고. 윤정숙은 잠시 있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훈 오빠한테는 그럼요 했어요. 정민 오빠한테는 자료 보내줬어요. 윤정숙은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서연은 깍두기를 집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국이 식기 전까지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지요. 윤정숙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잠깐이었지요. 엄마. 응. 사랑해요.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윤정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윤정숙은 그것을 봤지요. 나도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50년이 있었어요. 공장 기숙사, 남편의 빈자리 키웠지만 멀어진 자녀들, 그리고 이제야 마주 앉은 저녁 식탁. 그 모든 것이 두 글자 안에 있었지요. 윤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줄어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윤정숙은 현관 앞에 서 있었지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고는 3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요. 한강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은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어요. 윤정숙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 내줬어요. 회사도 지분도 자산도 자녀들의 신뢰도 아직은 절반만 돌아왔지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인 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 식탁은 있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있었어요. 마주 앉은 자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늦게라도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생각했어요. 조용히 자신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아니었지요.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되는 다음 저녁이었어요. 창밖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봤지요. 오래, 고요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